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지도 학습 중에서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유형의 데이터라는 식의 어떤 구분보다는요, 하나의 새로운 알고리즘 분석 방법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셨던 머신러닝 분석하고는 또 다른 방법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써보면요. 자,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 자, NLP라고 하죠. 예, 잘못 썼네요. NLP. 자, Natural Language Process라고 합니다. 자,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자연어 처리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시려면 약간 언어적인 어떤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의미나 형태소라든지 어떤 또 언어적인 어떤 신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하신다면 자연어 처리를 좀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인문학적인 요소, 특히 이제 언어학적인 기본 개념하고요, 컴퓨터 공학적인 이 처리 부분을 좀 이해하신다면 자연어 처리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는요, 결국은 구어,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이 오럴 스피치가 되겠죠. 오럴 스피치하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포함한 언어의 분석,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인간 언어의 생성 능력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언어를 무한대로 생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느냐, 즉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잘 또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들도 포함을 합니다. 자, 결국은 자연어 처리라는 건요, 컴퓨터 언어학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 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러니까 HCI라고 표현하시는 그런 분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자연어 처리를 또 깊게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 요새는 언어과학, 언어학에서 하위 분야로 언어과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퍼스 데이터 같은 거 많이 다루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 있는 정형화된 우리가 데이터라든지요,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우리가 회상해서 이것을 가지고요, 키워드나 어구를 통해서 임상기록지를 검색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언제 많이 쓰이느냐? 자, 병원 의료 환경에서는 자, 임상기록지에서 많이 쓰여요. 자, 실제로 보면 임상기록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차트화돼서 우리가 정형 데이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비정형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의사 선생님들의 일종의 기록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소셜 미디어, SNS 같은 경우에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아주 예쁘게 이것이 숫자로 정형화돼서 처리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Q&A, 질문의 응답,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Q&A, 질의응답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해석해서 만약에 사람이 직접 달아주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컴퓨터가 이것을 대응해서 우리가 마치 가상의 어떤 소프트웨어 비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언어를, 예, 그 문장이라든지 의미라든지 그런 신텍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연어 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또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요, 자, 문서를 분석해서 핵심 내용만 보고자 할 때, 자, 약간 서지 관리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자, 문서의 네,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 큰 초록, 우리가 초록이라고 하죠. 서머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앱스트랙이라고 하죠. 초록 내에서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만 따로 뽑아낸다면, 네, 우리가 소위 이제 메타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컴퓨터는 인간의 그 초록이나 요약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이제 글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외에도요,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이것에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사실 감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컴퓨터라는 게 생물체가 아닌데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좀 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우울증인 사람들이 사실 내가 우울하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구어나 뭐 SNS 기록에 우울함에 대한 어떤 정서가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나 우울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정말 이제 극도로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초창기에는 본인도 자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네,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단이나 어떤 관련성의 차이를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그다음 특히나 여기는 제가 안 썼는데 사실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번역. 자, 옥스퍼드 대학이 2018년도에 앞으로 향후에 사라질 수 있는 직업 20가지를 꼽았는데요. 그때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번역사라는 직업이 사실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그런 뭐 땡땡땡땡 번역들은 다 AI 번역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번역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자연어 처리의 어떤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상당히 이제 인공지능 번역이 앞으로 대두돼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 인간의 언어를 다른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번역할 때, 이때 우리가 기계 번역 프로그램의 기계 학습, 특히 이 자연어 처리를 기계 학습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뭐 소셜 미디어 또 토론 댓글 이런 것들, 댓글 요즘 악플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간별하고 선출하는 것들도 우리가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연어 처리는 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자, 소위 이제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 이미지 분석, 그 다음에 뭐 그쪽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들어가요. 이미지 분석, 영상 분석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연어 처리는 또 다른 이제 한 축인데요. 이게 아마 난이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뭐 컴퓨터 비전보다 오히려 자연어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징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뜻이나 발음, 표현, 인식 이런 게 사실 좀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음성 인식이라든지 발음 인식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절대값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포먼트라든지 이런 어떤 범주를 통해서, 범주라는 게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성음이냐 유성음이냐를 우리가 절대값으로 뭐 20ms 이하면 무조건 무성음이고 20ms 이상이면 유성음이다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범주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특정 범주를 넘어가면 이것은 우리 귀에서 무성음처럼 들리고요. 자, 노이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것보다 만약에 어떤 특정 범주, 노이즈가 더 적은, 소음성이 더 적은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약간 보이싱, 유성음으로 듣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범주, 자, 레인지로 우리가 파악을 하기 때문에 딱 절대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패턴,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에 구글 같은 어떤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 자막을 이렇게 달아주는, 우리나라도 요즘에 있죠. 그 네이버에서요. 자막을, 그 음성을 우리가 인식해서 자막을 달아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오류가 많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음성 파일을 만약에 자연어 처리로 전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시게 되면 아마 제가 말하는 단어가 제가 의도하는 단어가 아닌 걸로 많이 기록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오류율이 좀 많고요.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절대값이 아니라 패턴으로 찾아를 해야 되니까요. 특히나 또 자연어 처리가, 근데 제가 볼 때는 21세기에 만약에 좀 다른 분들하고 어떤 좀 격차를 보이고 싶다. 내가 좀 더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 자, 뭐 AI 전문가나 4차 산업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과의 경쟁력을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자연어 처리가 조금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어 처리는 그 나라의 고유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말을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 이 자연어 처리 연구를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언어와 관련된 우리나라 언어를 쓰는 학자들이 자연어 처리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말도 보시면 의미를 유추하거나 언어 구조를 고려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자연어 처리는요, 우리가 모델 개발에 사용되는 일련의 데이터 마이닝 메서드, 방법을 포함해서요, 텍스트 프로세싱에 필요한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툴키트가.
자,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신경망이나 딥러닝을 우리가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에 많이 접목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대부분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그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요, 자연어 처리를 다루기 전에 이제 주요한 몇 가지 용어들, 키워드, 이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좀 살펴보시면요. 자, 자연어 처리, NLP라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 필요한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토큰화라고 합니다. 자, 토큰이라고 하는 토크네이션, 토큰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텍스트 코퍼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자, 코퍼스 자료 데이터. 자, 코퍼스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는 말뭉치라고 국어사전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말뭉치, 발화 단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작은 단위, 자, 이 자체로는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더 작은 단위, 네, 즉 이 더 작은 단위를 전문 용어로 토큰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쓰자면, 자, 코퍼스를 토큰 단위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토큰화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말뭉치, 발화 자료를 좀 더 작은 단위, 뭐 문장이라든지 뭐 이런 더 작은 단위로 우리가 바꾸는 걸 토큰화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말 자체 토큰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죠. 토큰. 자, 이 토큰이란 게 뭐냐? 이것은 텍스트에 존재하는 단어 같은 거예요. 단어 또는 개별 요소. 자, 단어 외에도 뭐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구나, 네, 절도 있죠. 클러스터, 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형태소, 몰핌, 형태소,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음절,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큰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객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객체는 어브젝트죠. 사물이라는 뜻인데, 자, 이 사물이 텍스트로 이루어진 사물을 얘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뭐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오브젝트 자체는 또 하나의 구 또는 뭐 단어, 뭐 절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얘기해요. 여러분들 구하고 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자, 구는 여러분들 단어가 단어 플러스 단어로 이루어진 걸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빨간 우산. 빨간 우산이라는 단어는 지금 빨간이라는 단어, 빨갛다라는 형태소하고요. 네, 우산이라는 지금 명사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빨간 우산이라는 표현은 그 우리가 두 개의 의미를 따로따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산인데 색깔이 빨갛다라는 지금 의미를 전달해서 실은 하나의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자, 예쁜 아이 마찬가지죠.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예쁘다라는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이 단어를 합쳐서 하나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동사구, 명사구,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 우산, 뭐 그다음 예쁜 아이 이런 것들은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동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빨리 간다. 빨리 간다는 간다라는 서술어를 지금 빨리라는 그 형용사가 수식하라고 있으니까요. 아, 부사죠. 부사가 수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빨리 간다. 이런 것들은 동사구가 되겠고요. 절은 마찬가지로 단어와 단어가 합친 건데 이거는 약간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걸 얘기하죠. 그래서 뭐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 복문에 있을 때 그 독립된 문장의 뒷 문장을 주요한 문장을 이제 우리가 그 수식해 주는 걸 우리가 절이라고 하죠. 절도 뭐 여러 가지 뭐 부사절, 뭐 인용절, 뭐 쭉쭉쭉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언어학적인 그런 챕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텍스트 객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스트리밍이라는 표현 혹시 아세요? 스트리밍인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는 어간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스트리밍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스트리밍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자, 이 어간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단어에서 접미사라든지 접두어 같은 거 있죠.
뭐 접두어. 자, 전미사는 뭐냐면 뒤에 뭐 예를 들면 ing 붙은 거 있죠. 뭐 고면 간다라고 하면 뭐 going 뭐 이런 것들, 가는 중 이런 것들. 근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going이나 go나 의미상으로는 간다라는 동일한 건데 지금 이것이 문장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걸로 쓰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그 단어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지 의미 자체는 지금 똑같잖아요. 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에는 어근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루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근이 있고 우리가 그 옆에 이제 뭐 조사나 어미가 붙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파형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NLP 이 자연어 처리를 아시려면 언어에 대한 구조나 언어에 대한 형태에서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고라는 거랑 고잉을 서로 다르게 본다면 단어 내에서 고라는 게 간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건데 만약에 뭐 고랑 고잉을 서로가 다르게 카운트를 한다면 이 카운터가 뻥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추출 따로 해서 그 루트 우리가 어근만을 가지고 그 의미만을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또 복수형 있죠. S.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표현이랑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 분석을 한다면 사람이라는 의미가 하나 쓰인 건데 뒤에 복수형 이런 뭐 전미사가 붙는다고 해서 이걸 다르게 만약에 카운트를 하게 되면 이 그 발화 자료가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접두어도 마찬가지죠. 뭐 풀이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PRE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죠. 앞에 붙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출하는 걸 스트리밍 또는 이제 어간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간은 뭐냐면요. 그러면 자, 어간을 추출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단어가 어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어간은 뭐냐면 네, 어간은 스트리밍이 아니라 제가 지금 앞에 위에 잘못 썼네요. 스태밍이에요. 자, 스태밍. 자, 스템이라는 게 어간이에요. 어간, 스템.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말하다가 좀 빠르게 말하다가 이게 좀 혼용이 됐습니다. 자, 어간이라고 하는 이 스템은 뭐냐면, 자, 어간 추출 이후에 만들어지는 텍스트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너무 과대하게 이게 카운트 되지 않도록, 뭐, 예를 들면, 뭐, go에서 going, 뭐, go가 있으면 ing를 따로 분류해서 go라는 이 지금, 의미만 지금 따로 추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go는 이제 뭐, 뒤에 있는 이제 접미사나 접두를 다 지금 제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수하게 어떤 세만틱 부분,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이것을 이제 어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떤 우리가 용어를 또 아셔야 되냐면요. 자, 여섯 번째는 표제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표제어. 자, 이 표제어라는 거는 결국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형태소 분석, 형태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뭐죠? 그 문장이 아니라 그 말을 구성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발화 자료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뭐 멀피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간다. 그러니까 우리 고우였죠. 고우를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하면 간다잖아요. 자, 이때 단어는 자, 간다는 가다 플러스 니은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뭐 또는 이제 가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로 해석이 된다고 보는 게 제일 맞겠습니다. 자, 가라는 이제 지나갈 때 우리가 가라는 여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이나 다는 우리가 요거를 문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문법 형태소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다라는 우리가 이것을 어미라고 하는데요. 다라는 이 종결어미, 이것을 종결어미라고 그러죠. 자,
이 다라는 단어가 붙음으로 해서 종결어미가 붙음으로 해서 이 문장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니은, 네, 자, 이것이 또 그 선어말 어미로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이것을 그 어원을 결정하는 이 표제어, 그러니까 표제어 소위 이제 여기서 지금 의미 있는 부분, 의미를 담당하는 의미 형태소 부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따로 결정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표제어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형태소는 아까 지금 제가 제 위에서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자, 형태소, 몰핌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의미를 가지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독립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의미나 뭐 형태를 가지는. 자, 그래서 의미를 갖고 있으면 의미 형태소가 되고요. 문법을 가지고 있으면 형태는 문법이잖아요. 문법을 가지고 있으면 문법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단어 내에서의 최소한의 단위. 우리가 세포의 가장 작은 단위로 뉴런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세포가 아니라 그 인체, 신경계의 가장 작은 단위를 뉴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발화 자료에서의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가 형태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뭐 정도는 이제 언어의 영역인데요. 자, 그래서 통사론, 신텍스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제 구문 구조와 관련된 거예요. 신텍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관계로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런데 구문 구조가 신텍스가. 근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주어 다음에 바로 서술어가 오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오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구문 구조, 나라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번역하는 거랑 영어를 번역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번역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다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구문 구조가 다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의미론, 시멘틱이라고 하는데요. 의미론은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의미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부분의 그 문법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찾아내는 것들이 사실은 그 번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화용론, 프라그매틱스라고 하는 화용론이 있습니다. 이거 일로 가면 이제 굉장히 제일 어려운 건데요. 자, 의미 자체가 아니라 화용론은 use, 결국은 그 말의 사용이죠. 말의 사용. 예. 자, 예를 들면 이 말을 도구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좀 어렵죠, 여러분들.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언어학에서 제일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인데요. 말을 예를 들면 도구로서 사용할 때, 말을 그냥 명칭 자체로 사용할 때, 또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또는 예를 들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화용론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똑같이 줘라는 이제 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그 높임말이 이제 존재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더른한테는 줘라고 하면 안 되고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 자체를. 네, 이런 것처럼 말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프라그매틱스, 화용론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개념을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자연어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핵심적인 그 과정들을, 출력 과정들을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